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19년 신예 작가 소설집에 수록된 이다경 작가의 작품을 함께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가 요양원으로 가시기까지의 얘긴데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의 노년을 어떻게 배웅해야 할까요? 이다경 작가의 배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웅 이다경. 어머니와 나는 중앙시장 상가 건물 안을 10바퀴도 넘게 돌았다. 쫓기는 사람들처럼 앞만 보고 걸었다. 햇살이 눈부셨던 탓에 오래된 상가 안은 더욱 어둑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지나다니는 동안 가게 주인 몇몇이 눈인사를 보냈다. 어머니는 알아보지 못했고 나는 인사를 주고받을 여유가 없었다. 나를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러질 때마다 어머니는 소나기에 힘을 주며 다잡았다. 어머니의 악력이 그렇게 센 줄은 예전에는 몰랐다. 가끔 어머니는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다. 그럴 때면 걸음을 늦췄지만 나도 모르게 또 빨라졌다.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불안한 눈빛으로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다. 나는 나대로 쿵쿵거리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 다독여 보기도 했지만 자신감이 점점 오그라들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내쉬었다. 저 짝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리러 가십니다. 급기야 아무 말 없이 나를 따르던 어머니가 손을 들어 빛이 들어오는 건물 입구를 가리켰다. 목소리도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나 쓰는 말투처럼 딱딱하고 단호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이 캄캄했다. 엄마 괜찮아. 나도 알고 있어. 잘 안다니까. 나는 태어난 척 말했다. 그러나 이미 어머니의 나침반은 자력을 잃고 헤맸다. 저번에도 저 짝으로 갔다가 이 짝으로 해서 요 짝으로 가십니다. 거기가 저 짝으로 가면 나오고 또 거기로 돌아서 저기로 가서. 어머니는 기어이 눈을 감고 손으로 머리를 누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팽팽하게 느리던 고무줄을 놓치듯 정신을 놓쳐버린 것이다. 엄마, 머리 아파?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어머니의 머리를 만져보았다. 두피는 말랑말랑했고 따뜻했다. 역시 손끝으로 불뚝거리는 감촉이 있었다. 또 시작이었다. 손가락만한 애벌레가 두피 아래로 기어다니는 것 같은 섬뜩한 감촉. 아버지는 이 현상을 두고 혈관이 미쳐 날뛰는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럴 때 어머니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 10여 년 전부터 두통을 알아온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뇌 사진을 찍어왔다. 사진 속의 뇌는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군데군데 까맣게 비어갔다. 의사는 알츠하이머라는 기억장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봄 정기 검진 때 의사는 이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말기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했다. 두통이 올 때는 안정제,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를 먹는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 두통은 잦아졌고 머릿속의 피흐름은 더 격렬해져 갔다. 어머니는 무쇠로 된 커다란 집게가 머리를 사정없이 누르고 조이는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 했다. 아버지는 이런 순간을 가장 두려워했다. 지난 봄 어느 초저녁에 한숨 자고 난 어머니가 옆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칼을 들고 덤빈 것도 그런 순간이었다. 경미야! 경미야! 다급하게 부르는 아버지 소리에 나는 집에 불이 난 줄 알았다. 안방으로 뛰어가 보니 아버지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달달 떨고 있었다. 아버지를 찔러놓고 피를 보자 정신이 든 것이다. 지난해부터 어머니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사라졌다. 수십 년 동안 한 이불을 덮어온 사람이 머릿속에서 단숨에 깡그리 지워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워진 기억과 살아있는 현실로 맞부딪혔다. 시작은 이러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누구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어이없어하며 웃어넘기자 어머니는 기가 막히고 분했단다. 어머니는 생뚱맞게 나타난 낯선 침입자를 잘 타일러 내보내려 했으나 그는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이도 지긋하고 멀쩡한 사람이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앉았다며 보이는 사람마다 붙들고 하소연하며 쫓아내 달라고 했다. 어머니에겐 어떤 논리도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고 어머니는 혼자 외로운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뒤로 아버지는 함께 TV를 보다가 밭에서 들어오다가 혹은 자다가 내복바람으로 떠밀리고 쫓겨났다. 그날은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어머니 머리를 내리쳤다. 이 옆에 내가 왜 이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정신 차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쓰러져서 죽은 척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달랐다. 이미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피가 흥분하여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걸어가서는 싱크대 안쪽에 달린 칼집에서 식칼을 뽑아 들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버지에겐 영락없이 낯선 침입자였다. 나중에 의사한테 들은 얘기지만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치매 말기의 첫 증상이었다. 어머니의 행동은 나날이 심해졌다. 그릇을 던지고 문을 부수고 낫을 쳐들었다. 내 집에서 나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덕하니 들어와 앉았어? 나이살이나 먹은 양반이 부끄럽지도 않나. 그만큼 살게 해줬으면 되지. 빨리 나가.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과 옛날 일을 들려주며 남편임을 증명해도 그때뿐이었다. 착하고 순해 보이던 어머니의 인상은 증오와 불안으로 일그러졌다. 아버지만이 문제였다.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면 괜찮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눈에 초점이 흐려지는가 싶으면 아버지가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막무가내로 우리 위에서 군림해온 아버지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고소했다. 아버지 눈치 때문에 어머니를 말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응원하고 있었다. 엄마, 잘하고 있어. 계속해, 계속.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상가 통로에 주저앉아 버렸다. 폭탄을 껴안은 기분이다. 너는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라. 골이 텅 비어 설랑은. 아버지가 내게 습관처럼 내뱉던 말이 절로 떠오른다. 그 말이 맞다. 내 골은 텅 비었고 어머니 골은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지. 짧은 순간에 별별 생각이 다 스친다. 사임당 요양원에서 어머니 손을 왜 잡았을까? 그냥 두고 나왔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손을 내밀자 나도 모르게 덥석 잡아버린 것이다. 경미야, 나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제발 날 데리고 집으로 가주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어머니의 모습은 온전했고 나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의 눈동자는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엄마, 일어서 봐. 엄마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일으켜 보려 했지만 어머니의 몸은 바위 덩어리처럼 무겁다. 아이고, 이 어른 이리로 모시게.
마침 통로에 있는 이불가게 주인이 나와서 어머니를 부축했다. 가게 안쪽에 작은 마루가 깔려 있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한두 번 들렀던 기억이 났다. 가게 주인은 키가 작고 살집이 넉넉한 여자였다. 예순을 넘길 것 같았고 어머니보다는 훨씬 젊어 보였다. 주변의 가게 주인들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이 작은 소란을 지켜보았다. 더러는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 깔끔하던 양반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 이 어른을 잘 알지. 예의 바르고 야무진 사람이었는데. 장바구니 만날 잊어버리고 헤매 다니더니만 아직 한창 나이인데 네가 막둥이지? 어머니 잘 모셔라. 나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50여 년 동안 이 시장을 이용해왔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중앙시장은 읍내에서 쇼핑 1번지였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신시장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상가 건물 안에는 이불집과 야채가게, 잡화점, 그리고 수산집 정도가 남아 있었다. 가게 주인들은 이곳에서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사람들로 어머니 또래의 노인들이거나 중년이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물건들을 잃어버리기 일쑤였고 돈 계산을 잊어버렸고 나중에는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서 시장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다 돌아오곤 했다. 나는 어머니의 머리를 지압하기 시작했다. 뒤통수로 꽂히는 시선들이 거북스러웠다.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 벨이 급하게 울렸다. 액정에 집 전화번호가 떴다. 동시에 아버지와 오빠와 올케 언니의 성난 얼굴들이 떠올랐다. 얼결에 휴대폰을 꺼버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또다시 가슴이 쿵덕거렸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예민해 있었다. 서울에서 오빠 내외가 내려온 것이다. 그저께 화원에서 퇴근해 집으로 와보니 오빠와 올케 언니가 있었다. 오빠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4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기억조차 가물거렸다. 오빠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다. 누군들 아버지를 좋아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술이 지나쳤다. 게다가 목재상부터 정미소, 철물점까지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댔으나 말만 사업이지 제대로 꾸준히 해본 일이 없었다. 빚을 내서라도 시작은 거창했고 성실함이라고는 없는 탓에 나날이 빚만 늘어갔다. 친척들도 외면하고 발걸음을 끊은 지 오래였다. 아버지는 주변의 분위기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벌거벗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그럴 때마다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오빠가 도시 여자와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게 되고 바빠서 자주 내려오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밤마다 전화를 해댔다. 처음엔 애들 잘 크느냐, 일은 잘하고 있느냐 하면서 점잖게 시작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를 한밤중에 30분 이상 들어야 한다는 건 고문일 것이다. 오빠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기로서니 부모 얼굴 볼 시간도 못 낸단 말이냐? 부모를 아예 저버릴 것이냐는 등 소리를 지르고 억지를 부렸다. 어머니가 말리다 수화기로 얻어맞은 적도 있었다. 맨정신어 전화를 하라며 오빠가 전화기를 뽑아버리거나 거칠게 응대하면 화살은 어머니와 내게 날아왔다. 나와 어머니는 공벌레처럼 몸을 말고 숨죽여 날밤을 새우곤 했다. 다음 날 술이 깨면 아버지는 지난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오빠가 문제인지 아버지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해가 갈수록 오빠가 내려오는 횟수는 줄어들었다. 오빠는 언제나 서먹하고 어려웠다. 오빠와 나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42에 낳았다. 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오빠는 벌써 서울에서 유학 중이었고 공부가 끝난 뒤에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여 자리를 잡았다.
원래 오빠와 나 사이에 형제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갓난쟁이 때 폐렴으로 하나는 10살 무렵에 연탄가스로 잃었다 했다. 오빠는 나를 어떤 여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 동생으로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어렸을 때 나는 체구가 작고 비쩍 마른 데다가 어른들이 하는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형광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다가 학교 성적표에는 모든 과목이 양가 일색이었다. 비고란에는 해마다 성격은 온순하나 이해가 느리고 라는 문구가 씌어 있곤 했다. 집안에서 똑똑하고 잘생겼다고 소문난 오빠에 비하면 볼품없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아이였다. 나는 오랜만에 내려온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의외로 꼬며 슬며시 훔쳐보았다. 오빠는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게 머리가 빠져 있었다. 올케 언니는 나이살이 불어 보기만 해도 숨이 찼다. 결혼 초기에는 수줍어하고 자주 못 와서 미안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독거노인 집에 봉사하러 온 주부교실 여자처럼 자애롭고 여유로운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그리던 님을 만난 듯 벅찬 감동을 사뭇 누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도 그렇고 모여 앉은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 보이는 것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 당혹스러웠다. 그간 아버지와 오빠의 관계는 늘 위태로웠고 그 사이를 어머니가 요령껏 이어왔다. 그런데 대화를 잠깐 들어보니 어머니는 더 이상 낄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와 오빠는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깔린 이불 위에 짐짝처럼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대화를 알아듣지도 못했을 텐데 왠지 긴장한 표정이었고 바짝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온 아들을 알아보기나 했을까? 물론 아주 잘하는 척 반겼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연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안다. 어머니는 자신이 치매 환자임을 감추기 위해 대화를 알아듣는 척하고 질문에는 무조건 좋은 쪽으로 대답하거나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한다. 그러면 대개는 속아 넘어갔다. 엉거주춤 인사만 하고 나오려는데 아버지가 목덜미를 낚아채듯 나를 불렀다. 경미 앉아라. 오늘 같은 날은 좀 일찍 와야지. 생각이 그렇게 없냐? 얼른 가서 차라도 좀 내놓고. 뭐 없냐? 맥주라도 사오든지. 아니, 오빠가 내려오는 날이라고 말이나 했냐고. 내뱉지는 못하고 이빨로 씹었다. 올케 언니가 손을 저으며 말렸다. 괜찮아요. 이제 주무셔야죠. 그러자 아버지는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너는 내 방 깨끗하게 치우고 이불이나 깔아놔라. 오늘 밤은 언니 오빠가 거기서 잘 거니까 넌 이 방에서 자고. 괜히 들여다봤나 싶었다.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빨리 돈을 모아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아버지는 오빠 앞으로 무슨 서류 봉투를 건넸다. 과수원 옆으로 개발한다고 길도 나고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니까 대출도 꽤 될 거다. 아무튼 니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항상 조심하고 뭐니 해도 월급쟁이가 최고니까 니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 에미는 그 편의점인지 슈퍼인지 기왕 하기로 했다니까 열심히 해봐라. 하루 24시간 문을 연다니 잠도 못 자고 고생은 되겠다만 내 말대로 경미를 데려다 앉혀도 될 것이고. 걱정 마세요, 아버님. 다 조사해서 하는 일이라 기부는 할 거예요. 저희들 계속 교육받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같이 하게 되면 점포를 2개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되면 아버님 용돈은 더블로 들지도 몰라요. 호호. 올케 언니 말에 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나를 데려간다니 나는 어디를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빠에게 건넨 서류 봉투는 어머니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냈던 땅 문서 같았다. 그걸 지키느라 아버지의 행패를 다 받아내고 어떤 땐 도망도 다니고 며칠씩 집 밖으로 떠돈 적도 있었다. 그 땅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 배를 내다 팔아서 샀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도매상에 넘기지 않고 종이에 싼 배를 노점에 놓고 팔았다 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배는 집을 내서 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방을 치운 뒤 식구들은 곧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안방으로 가서 어머니 옆에 누웠다. 그런데 어머니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뒤척거렸다. 화장실도 몇 번 들락거렸고 어둠 속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어머니 상태가 분명히 좋지 않으리란 걱정을 하며 나는 잠을 청했다. 과수원에 하얀 배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배밭에서 살았다.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조롱조롱 달린 배를 솎아내고 그 많은 배를 종이로 하나씩 싸주었다. 어머니는 온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면서도 그늘을 찾아 한번 앉는 법도 없었다. 종이 주머니 속에 배들이 나날이 굵어지면 어머니의 얼굴이 배꽃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어떤 날은 하얀 달빛이 배밭에 내려앉을 때까지 밭에서 일을 하곤 했다. 종이 주머니가 불룩해지면 아버지도 배밭에 나와 사다리에 올라가 배를 따는 일을 도왔다. 그때만큼은 여느 부부들처럼 두 사람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머니는 18살에 이 말로 시집와서 배밭에서 살다가 배밭에서 늙었다.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 깨끗하게 씻겨라. 오늘 요양원 들어가니까. 뜬금없는 소리였다. 예? 요양원이 어디예요? 어머니 혼자 들어가요?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내 말 따위는 무시하고 무슨 선언문 낭독하듯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 너희 오빠하고 언니가 어렵게 자리 마련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릇하려면 배워야 한다. 노인 요양보험이라는 법이 새로 생겨서 이제 내 어머니도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나라에서 비용을 대폭 대주고 나머지는 언니가 알아서 다 대기로 했다. 그런 좋은 법이 생긴 줄도 모르고 내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언니가 서울에서 많이 알아보고 준비해 왔으니 너는 언니 말씀 잘 듣고 하란 대로 잘해라. 요양시설도 제일 좋다고 소문난 사임당 요양원이다. 대기자가 줄 섰다는데 내 언니가 기술적으로 다 잘 알아봐서 한 자리 뚫어놨다. 그러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거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눈기가 깜깜하면 생고생이다. 예, 애미야, 뭐 준비할 거 있으면 경미한테 시켜라.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 집구석보다는 낫겠지만 뭔가 찜찜했다. 무슨 깜짝 이벤트도 아니고 이게 뭐람? 게다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머니인데 정작 어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평소와 달리 멋에 씌운 사람처럼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아무래도 정상 컨디션이 아닌 듯했다. 어머니 때문에 혈압도 높아지고 우울증약도 처방받았다더니 거짓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때였다. 그게 무슨 말이여? 날 어디로 보낸다는 거요? 너희들 나를 보내려고 꿍꿍이 하는 거 다 알지? 난 절대로 이 집에서 안 나간다. 어머니가 잔뜩 화난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어머니가 24시간 내내 정신이 나가 있는 건 아니다. 특히 자신의 신상에 대한 눈치는 치매와 상관없이 백단이다.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어머니는 사라진 기억들의 빈자리를 눈치로 때운다. 모두 무슨 음모를 꾸미다 들킨 얼굴이었다. 오빠와 언니는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아버지는 가차없이 어머니를 윽박질렀다. 쓸데없는 소리 작작해. 이 기회 놓치면 당신이나 나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나는 당신 손에 죽을 것이고 당신은 굶어 죽을 거야. 직장 다니는 애들이 어렵게 시간 만들어서 내려왔는데 이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마. 애들이 오늘 서울 올라가야 하니까 서둘러. 경미야, 빨리 네 엄마 옷 입혀라. 이 영감탱이가 나를 쫓아내고 이 집 차지하려고 애들까지 불렀구만. 절대 그렇게는 못해. 너희들 나를 병신으로 알고 마음대로 하지만 나도 알 건 다 알지. 내가 이 뭐냐? 어머니는 두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쳤다. 그것을 마음대로 나를 멀리 보내고 안 돼. 내가 배를 리어카에 싣고 가서 팔아 산 땅인데 절대로 안 돼. 맞다. 저 영감탱이가 내 자는 사이에 도둑놈같이 이 집에 들어와 버린 거지. 어머니는 생각대로 말이 나와 주지않자 얼굴 핏줄이 터질 것처럼 뻘개지며 답답해했다. 머릿속이 또 꼬여버린 모양이다. 잘 나가다가 옆길로 새더니 레퍼토리가 시작됐다. 눈엔 핏발이 서고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이빨이 으르렁 드러난다. 침입자가 나갈 때마다 이어질 것이다. 올케 언니가 어머니를 달랬다. 그러면 어머니, 오늘은 그냥 요양원이 어떤 덴가 구경만 하고 오십시다. 나들이 삼아 가보자고요. 어머니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귀에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계속 악다구니를 쓰며 아버지를 때리려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 등을 쿡쿡 밀며 문 밖으로 몰아냈다. 오빠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소단을 피해 마당으로 나가버렸다. 올케는 한 손으로는 어머니 어깨를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승용차 안으로 밀어넣자 시동이 걸리고 이내 차가 출발했다. 뒷좌석에 아버지와 올케 언니 사이에 어머니가 앉았다. 오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를 몰고 마당을 나갔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오빠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다. 무슨 종교에 교주대하듯 절대적이고 맹목적이다. 남편복은 없어도 아들이 있어야 지옥 같은 생을 살아낸다. 는 말을 나는 지겹게 들어왔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도 오빠 앞에서는 있는 체면, 없는 체면 다 차리며 어려워하고 조심했다. 아버지와 그렇게 티격태격 할 때도 나를 끌어들였지 오빠는 절대 끌어들이지 않았다. 오빠에게 굳은 꼴 안 보이려 애쓰는 걸 보니 나는 심통이 났다. 오빠는 고개만 돌리고 있으면 되었다. 그래도 떠나가 보니 씻겨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가 꼭 씻어야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었다. 입속과 항문이었다. 어머니는 틀니를 끼고 있어서 입냄새가 심했다. 게다가 이제는 뒷일을 본 뒤 닦는 것도 잊어버렸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냄새 때문에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틀어막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어쩌나 신경이 쓰였다. 왠지 치울 의욕이 나질 않아서 밥상도 어질러진 방도 그대로 두고 화원으로 가버렸다. 어머니는 이불집 안에서 내쳐 30분쯤 단잠을 잤다. 이불집 주인이 사다 준 우왕청심원까지 먹고 나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평온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시장을 빠져나왔다. 시장 앞 로터리 중앙에 서 있는 시계탑이 보였다.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불집 주인이 끓여준 국수를 먹은 덕분에 배까지 든든했다. 그냥 가겠다고 해도 점심때가 됐다며 기어코 상을 내왔다. 로터리에서 길은 세 갈래로 갈라졌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안동으로 가는 남쪽,
집으로 가려면 서북쪽으로 1시간은 좋게 걸어야 했다. 서쪽으로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면 어머니가 들어갔던 사임당 요양원이 있다. 내가 요양원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냄새 때문이었다. 출근해서 화원안을 정리하는 내내 꽃에서 어머니 특유의 역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나중에는 냄새가 화원에 가득 차서 욕지기가 치밀었다. 그 때문에 손을 다쳐 비싼 화분까지 하나 깨고 말았다. 아침부터 당숙한테 야단을 맞았다. 당숙 내 화원서 일을 한 지는 3년째 접어든다. 당숙에게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했다. 당숙은 어련히 알아서 잘하는데 내가 왜 나서느냐며 못마땅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하던 일을 내던지고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어머니의 냄새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입에서는 녹냄새와 상한 음식이 뒤섞인 냄새가 나고 몸에서는 지린내와 똥냄새가 풀풀 풍긴다. 아무도 어머니 옆자리를 참지 못한다. 어머니는 왕따를 당할 것이고 어쩌면 매질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건 체면을 중요시하는 어머니에게 치명적이다. 사임당 요양원은 도로에서 한참 들어간 곳에 있었다. 그 시설 때문에 길을 낸 듯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길이 시멘트로 포장돼 있었다. 길 옆 돌담 너머에서 뻗어나온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살랑거릴 뿐 주변은 고요했다. 너른 벌판에 집이라고는 사임당 요양원 뿐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입구와 이어진 상담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는 복도 벽에 부착된 지지대를 잡고 입구 쪽을 향해 서 있었다. 상담실에서 분홍색 조끼를 입은 직원이 나왔다. 막상 직원을 보자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서 쭈뼛거렸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 긴장을 하게 되면 말을 더듬기까지 한다. 직원이 어떻게 왔냐고 물었다. 어머니 몸에서 냄새가 나니 신경 써 달라고 해야 할지, 올 때 목욕을 못하고 왔으니 식혀달라고 해야 할지, 그냥 어머니를 보러 왔다고 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어머니가 다가왔다. 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를 불렀다. 어, 엄마! 이 멍충이 같은 건 왜 이제 왔어?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어머니는 눈을 사납게 치뜨면서 화를 냈다. 그동안 나를 무척이나 기다렸나 보았다.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다독거렸다. 따님 되세요? 어르신이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어르신, 따님이 참 조신하게 생겼네요. 어머니가 진정이 되자 직원은 내게 눈을 깜빡거렸다.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싫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얼떨결에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르신들이 처음에 오시면 다 힘들어 하세요. 아무래도 낯선 곳이다 보니 같이 차도 마시고 뜰에서 산책도 하시면서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세요. 조금 있으면 점심 식사가 시작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 주시고요. 직원은 목례를 하고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내 계획 같은 건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하긴 처음부터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와 헤어질 때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이것저것 머릿속이 복잡해서 달려갔던 것뿐이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는 어머니와 정문을 빠져나왔다. 아니다. 어머니가 나를 정문 쪽으로 끌었다는 게 맞을 것이다. 차를 탔고 식혜탑 앞에서 내렸고 누가 볼세라 무작정 건물 상가로 뛰어들어가면서도 작은 손만은 서로 놓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아니, 어머니는 아무 생각도 없이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내 발길은 동쪽도 서쪽도 아닌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고 요양원으로 가는 쪽도 아니었다.
요양원에서는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집으로 연락을 했을 것이고, 집에서는 지금 어머니와 나를 찾으려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어머니와 나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도움 안 되는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가 많았다. 우리가 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는지도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걱정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어머니의 걸음이 어기적거리며 느려졌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요. 어머니가 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어머니 낯빛이 점점 창백해졌다. 주변에는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었다. 고개를 들고 찾아보니 저만치의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이 보였다. 어머니 손을 잡고 터미널 쪽으로 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몇 걸음 안 가서 제자리에 서 버렸다.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억지로 어머니 손을 끌었다. 다행히 터미널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밀고 당기며 겨우 화장실로 들어갔다. 바지를 내리자 냄새가 훅 잊혔다. 팬티에 변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를 변기에 앉혀놓고 팬티를 빨았다. 젖은 팬티로 엉덩이를 닦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머니는 엉덩이를 내게 맡기게 되자 의기소침해져서 아이처럼 고분고분했다. 일을 끝내자 기운이 빠져서 대합실 의자에 누워버렸다. 어머니가 따라와서 내 발치에 앉았다. 살짝 잠들었다가 부스럭거린 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신문지로 나를 덮어주고 있었다. 어머니, 나한테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뭐야? 어머니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고였다. 엄마 왜 울어? 옛날 생각나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도 코가 시큰해졌다. 이럴 때 어머니 피는 잔잔하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어머니는 생각난 듯이 말했다. 야야, 날 저물기 전에 집에 가야지. 엄마는 집이 뭐가 좋다고 자꾸 집에 가재. 난 가기 싫어. 집에 안 가면 어딜 가냐? 엄마, 요양원으로 이사 가. 엄마 옛날부터 친구랑 오순도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거기 가면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아버지 얼굴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가스레인지 만지다 불날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오빠가 돈 대준다잖아. 요양원이 뭐고? 어제 갔던 데 있잖아. 어제? 아무 데도 안 갔어. 아버지랑 오빠랑 같이 차 타고 갔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다. 그럼 지금 갈 거야? 지금 어떻게 가냐? 이사 가려면 짐도 싸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고 정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좋다 해도 다 절차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우리 짐 싸러 가자.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 밖으로 나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어머니는 붕어 자물통을 빼고 궤를 열었다. 시집 올 때 장롱 대신 가져왔다는 소나무 궤였다. 궤는 내가 들어가 앉아도 될 만큼 컸다. 궤 속에는 어머니가 아끼는 옷과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궤 문을 아래로 내리자마자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쏟아져 내렸다. 뒤적여 보니 입다가 쑤셔 넣은 팬티와 양말, 내복, 수건, 빨지 않은 여름옷 같은 것들이었다. 내 것도 있었고 아버지 것도 있었다. 어머니가 잘 갈무리한답시고 수시로 집어넣었으리라. 뒤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빨랫감이 쏟아져 내리자 혀를 차며 나가버렸다. 그거 봐라.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나. 이 정리는 무신. 어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내 의견이랄 수 있는 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험악할 대로 험악해진 얼굴이 폭발하기 전에 소리쳤다.
아버지, 엄마 짐은 엄마 손으로 정리해야죠. 그래야 엄마가 이사를 갈 수 있죠. 짐을 다 두고 이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기적처럼 아버지 입에서 피식 하고 김 빠지는 소리가 났다. 멍한 표정으로 변해가더니 짐은 무엇인 하면서 슬그머니 돌아앉아 버렸다. 오빠와 올케는 예정대로 상경하고 없었다. 어머니는 궤 속의 물건들을 소중한 듯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나는 입을 만한 것들을 골라주었다. 맨 밑바닥에는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온 연분홍 한복이 고이 접힌 채로 들어 있었다.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그 한복을 어머니는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이런 한복은 내다 버리세요. 입지도 않잖아. 오래전 옷 정리를 해주면서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래봬도 이 한복은 고급진 거고 내 외할머니가 가마 속에 넣어준 거다. 젊었을 때 이걸 입고 나가면 곱다고 다들 쳐다봤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수줍은 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 재활용 수거함에 갖다 넣어야 할 옷들이 대부분이었다. 헌 양말 속에서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접힌 채 나왔다. 어머니가 모아둔 돈이었다. 보자기 속에서도 1,000원짜리 다발이 나왔다. 복주머니에는 동전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엄마, 이게 웬 행제래? 이러니까 엄마가 짐을 정리해야 한다고 그랬구나? 그럼 이게 다 내가 몰래 모은 거요. 어머니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더니 나머지를 모아 나에게 주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너 가져라. 엄마, 고마워. 그까짓거 얼마 된다고.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어머니는 모처럼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치매 걸리기 전에 어머니 같았다. 번듯한 옷들을 골라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더 물러 목욕을 하고 외출복 중에서 가장 화사한 옷을 입혀드렸다. 어머니는 무늬가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연한 분홍색을 좋아했다. 이제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됐다. 마당에서 어머니는 자꾸만 두리번거렸다. 저기 그 뭐냐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이제 가면 또 언제 와질지 모르는데.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일부러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낯선 침입자를 보고 그저께처럼 어머니가 흥분하면 곤란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상태는 여느 때와 달랐다. 모든 걸 어머니의 말대로 따라야 할 것 같았다. 꼭 그래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집 모퉁이를 돌아 뒤뜰로 가고 있었다. 아버지를 불렀다. 벗어. 그제서야 뒤뜰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버지가 엉거주춤 일어나 나왔다. 나 이제 갑니다. 아버지는 예상치 못했던 어머니 행동에 놀란 듯했다. 그래. 이제 가려고. 그동안 이 못난 사람하고 살아줘서 참말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언제 이쪽으로 다니러 올 수나 있을지 모르지만 잘 있으소. 어머니는 다시는 오지 못할 먼 데로 이사가는 사람처럼 예를 갖춰 인사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주 섰지만 서로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고 아버지는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아버지도 엄마한테 뭐라 말 좀 하세요. 아니,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엄마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미안하다고 하세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나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그제야 어색하던 아버지는 몇 걸음 더 앞으로 나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그래. 미안하오. 성질 고약한 나하고 사느라 고생 많았어. 어딜 가든지 그저 건강하고. 어머니는 미소를 짓는 건지 울음을 참으려 하는 건지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경련이 있는 듯 파르르 떨렸다. 슬쩍 고개를 돌리는 아버지의 눈가가 벌개졌다. 나는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섰다. 어머니가 내 뒤를 따랐고 아버지가 손을 흔들어 어머니를 배웅했다. 과수원에는 하얀 배꽃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다경 작가의 배웅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배웅의 순간이 가족을 잃는 순간일 텐데요. 배웅은 결국 떠나는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남는 사람도 후회 없이 사랑을 전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소리로 마주할게요. 배웅해 주실 거죠? 그리고 맞이해 주세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